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황성수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게 되었네요. 우리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식구들, 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축적하면서 또 그 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석사하시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주립대학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미국 텍사스 대학 오스틴에 있는 학교에서 조교수 역임하시고요.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또 미국 스테펀 대학의 후보연구소 연구위원 등등으로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시고 현재는 덕수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최근 들어서는 저 윗분들이나 알아들을 그런 국제 경제나 정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삶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보다 백성 친화적인 글들을 책으로 엮어내셨습니다. 그게 이전에 제가 한번 읽었던 골목길 자본론, 그리고 최근에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라는 또 책도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를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잘 배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배우고 또 많은 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좋은 한사람교회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모종린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소중한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교회 이렇게 본당에서 연설하고 강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은 했고 기도는 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강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계가 무량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제가 성경 봉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한국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라이프스타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어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중앙 중심적 어떤 세계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좀 우리 주변부터 살펴야 되는 게 아닌지, 우리 이웃,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가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동체 동네, 저는 동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동네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입했습니다. 또 이 우리 동네 관계를 잘 설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이제 트렌드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하나는 생활권 범위가 줄다 보니까 전국 단위는
너무 크지만 이미 시군구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동네라는 거 서울 기준으로 아니면 뭐 하나 아니면 두 개의 동 정도가 생활권입니다. 목동 하면 목동 전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천구도 너무 크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생활권 안에 이제 많은 걸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활권이니까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권 구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야 되가 할 때 뭐 모든 기관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상권을 좀 주목합니다. 상권이 활기차야 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상권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생활권 안에서 우리 각 개인이나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역과 상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용어로 하면 지역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추구하는 많은 그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우리 지역사회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세 가지의 트렌드가 주는 교훈을 한번 제가 마지막에 살짝 길게는 안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활 범위가 좁혀졌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활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집으로,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중심지에서 동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언택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홈택트, 로컬택트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할 때 온라인 집 동네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집 동네 중심으로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본능적으로 이미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론에서는 뭐 온라인 얘기만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동네가 아무래도 원거리 이동이 어려우니까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동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뭐 멀리 못 가니까 우리 동네에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방역 자체를 동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동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럼 세 가지 그 공간을 그럼 고려한 새로운 도시가 필요한 거죠. 온라인 집 동네, 저는 이를 로컬 기반 생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생활권 도시.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소비가 집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500m 내에 그 소비는 늘어나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소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상권 중에서 동네 상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 상권 같은 데죠. 그러니까 주거지 주변에 배후에 있는 상권은 살아났는데 대학가와 관광지는 아직도 어렵다. 대학이 문을 닫고 있고 관광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거고요. 또 코로나 수혜 업종도 온라인 업종뿐만이 아니고 동네 업종이 어떻게 보면 탑 10에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넘버원이라고 하면 자전거예요. 오히려 자전거가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여기 정육점, 슈퍼마켓. 그래서 언론작 온라인 얘기하지만 오프라인 동네 업종도 지금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신뢰도 변화를 보면 의외로 이웃과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거죠. 여기 그 지역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우리가 구청이나 막 자꾸 재난 문자를 보내고 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구청도 무슨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그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웃과 지방 정부를 우리가 소중하게 하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웃과 지방 정부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생활의 중심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원했던 게 그런 거고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거주뿐만이 아니고 여행도 이제 동네 중심으로 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주도 지금 가면 제주도 전체를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보면 8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한 지역에 가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서귀포든지 성산에 가면 성산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안 가고. 그러면 제주도를 여행 많이 하는 분들은 지금 그 허브라고 하는 데보다 너무 큽니다. 성산 안에서도 고성리라든가
좀 더 올라가면 뭐 월정리 뭐 이런 식으로 리 단위로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 범위만 좁혀진 게 아니고 여행 범위도 좁혀지고 있다. 서울도 보면 회사원 절반이 같은 자치구에서 살고 일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살면서 중심부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 근처에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미 과반수가 직주 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직장과 주거지가 같은 그런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통계를 공개 안 하지만 제가 학자들 연구를 보면 지하철 사용자가 30% 줄었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30% 줄었는데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되는데 겨울 되면 더 줄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행로가 안 좋고 자전거 도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대신 자동차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환경이 안 좋은데 우리가 빨리 자동차나 어떻게 자전거나 보행로를 우리가 확대해서 사람들이 그 자동차보다는 그 자전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그러려면 생활권 범위가 좁아졌으니까 옛날만큼 이렇게 뭐 멀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활권 중심으로 살아왔고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동네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당근마켓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주민 간의 중고품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에 시작됐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의 넘버원 그 이커머스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어떤 동네 거래에서 뭐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우리의 편견을 깬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컬 공유 플랫폼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아차하고 많이 지금 동네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GS25인데 우리 동네 딜리버리, 그리고 네이버의 어떤 동네 상품, 워낙 좀 네이버가 좀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네이버가 오랫동안 우리 동네 페이지를 통해서 동네 경제에 투자를 했는데 네이버는 그동안 광역 단위로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네이버랑 대화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이건 광역 단위 너무 크다. 시군구로 내리라고 했는데 적응을 못했는데 당근마켓은 기본적으로 한 동네입니다. 동네 1km.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제가 하던 말이 그동안 맞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랑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동단위가 적합한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계속 제가 주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동단위가.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동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GS25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국 단위 배달 서비스를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부르고, 근데 하지만 뭐 최근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포장 쓰레기, 그리고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우리가 그래서 한진 택배가 심야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새벽 배송, 이거를 우리가 그걸 혁신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돼 버렸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GS25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문을 하면 그 동네 GS25 매장에서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 이거 좀 저 집에 배달해 달라고. 그러니까 도보로, 보행으로. 저는 이게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센터에서 일단 우리 동네 가게로 와서 편의점이든 슈퍼마켓이든, 그럼 우리가 도착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 나가서 픽업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 주민이 걸어서 배달해 줘야지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악영향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 동네 상권이 우리 집하고 물류 창고 사이에 동네 그 상권이 어느 정도 중간 매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동네 상권의 고유의 그 역할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이런 면에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걸어 나가서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다는 거는 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뭐 병원 가지? 그럼 걸어 나가서 의사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얼마나 큰 특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한 달 전에 예약하기 전에 의사 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약국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서 약도 타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가 튼튼한 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또 우리 방역 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동네 상권이 없으니까 그냥 열흘치 한 달치를 사서 냉장고에 이렇게 재놓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활 양식이 일일 단위 구매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도 한 달치를 사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치 이틀치만 사니까 우리 유통이 그걸 감당해냈고, 미국은 붕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치를 갑자기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 상권이 안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와 나 사이에 상권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배달 서비스를 일단 동네로 오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유롭게 가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길 저는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류창고와 나 사이에 뭐 들어온 길, 하늘길, 들어온 하늘길, 뭐 배송, 땅 밑 터널, 그리고 배송 도로만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좀 약간 그렇죠. 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기 바깥에 나면 물류센터가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거기에 막 드론만 왔다 갔다 하고 터널에서 뭐가 오고, 그런 삭막한 도시를 우리가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딜리버리가 굉장히 전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통기업들이 더 이렇게 공동체 중심적인 유통 서비스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 경과를 보면 우리가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대충 짐작할 수 있고, 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서울연구원도 비슷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분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식을 따르면 됩니다. 상식을.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사스 2인데 뭐 다음은 메르스 2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또 그 다음은 사스 3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랑 공존해야 된다면 도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1000만 단위 도시는 어렵다,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0만 단위 그 도시의 기본 전제가 지하철, 대중교통, 그리고 대형 건물입니다. 대형 건물들이 실내 공간이 안전하다고 아직까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외여행, 뭐 원거리 출퇴근, 이건 뭐 그 전부터 원거리 출퇴근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고, 세계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도 이제 옛날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도시인데 도시도 이렇게 좋은 전원 도시 목동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수준이 오늘 굉장히 아름다워서 제가 오다가 사진도 찍고 여기 도착해서 사진도 찍었는데, 사실 목동이 이제 전원 도시를 개발한 거 아니고 했고, 지금 나무도 많고 참 생활 환경이 좋은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바람직한 거예요. 막 높은 주상복합 그 빌딩 숲이 있는 도시보다. 그리고 이제 밀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동네 상권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밀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해외 이민 가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동네 상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질도 높고, 이렇게 어떻게 방역, 그리고 어떤 복지 전달에 편한 나라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보행 자전거를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해야 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생활권 하면, 목동 하면 여기 안에 일자리, 뭐 당연히 주거지 있고 상업시설이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활권 도시라는 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1960년대 이후부터 도시학자들이 골목 도시, 뭐 사람 중심 도시, 휴먼 스케일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전부 걸어서 모든 필요한 장소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직주락 도시를 추구했다.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생활권 도시는 그동안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로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틀랜드, 파리의 15분 도시, 그러니까 여기 중심부에 자기 집에서 모든 시설이 15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포틀랜드가 미국 젊은이 제일 좋아하는 도시인데 여기도 동네 중심 도시다. 그래서 동네가 강하고 소상공인이 강한, 그래서 동네마다 자기의 어떤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미국 도시는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 아니고요. 어떤 뭐 자전거, 도로 이런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이제 10분 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죠? 선진국들은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컴팩트 도시 그리고 15분 도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저는 이런 변화를 로컬 지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10년 전에 시작됐는데 귀농귀촌, 제주 이민, 그 골목상권, 핫플레이스 이런 형태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왜 중요한 해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과거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금융 자본이 어떻게 보면 안정된 어떤 일자리라든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줄 알았는데 뭐 한꺼번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로컬로 가고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한국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폭제가 된 건 2010년 그 연예인 이효리가 제주도 이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주하면서 제주 이민이 어떻게 붐이 시작됐고요. 골목상권은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5년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계속 확산되는데 저한테는 어떤 골목상권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고요.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저한테는 이런 변화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골목길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전혀 부정적인 연관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변화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뭐 생활권 도시라든가 어떤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삶의 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냐 말씀드렸지만 또 위기를 겪으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원하는 삶의 질을 실현 못하겠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로컬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안정된 어떤 그 경제도 우리한테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일단 환경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후 변화나 이런 종합적인 어떤 우리 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지역 생산, 지역 소비로 돌아가야 된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다. 두 번째가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우리가 너무 전국 단위로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이라든가 커뮤니티 공동체가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번 사회가 흔들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옛날 같은 어떤 전통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좀 어떤 따뜻한 커뮤니티 그리고 느슨한 연대라고 합니다. 요새는 느슨한 연대를 찾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만든 상품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에도 이미 뭐 많이 확산되는 우리나라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믿는 사람이 만든 상품인 거지 어떤 뭐 먼 나라의 어떤 장인이 만든 명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도시 가시든지 요새는 그 동네 지역 브랜드를 모은 로컬 브랜드 편집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틀랜드 가면 그냥 포틀랜드 메이드라고 하고 뭐 메이드 인 포틀랜드라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서울 메이드 이렇게 해가고 서울에서 만들어진 게 좋은 상품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막 시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문화도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렸듯이 뭐 문화생활 했을 때 뭐
아주 뭐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라든가 뭐 발레단이 온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문화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유 있게 일상을 즐기고 이웃과 소통하는 어떤 일상의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도시도 그렇고 정부도 어떻게 문화 분야 투자도 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엘리트 문화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인데, 이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어떤 가성비 이런 거보다는 어떤 특색, 어떤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목동에 왔을 때 목동에서만 살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 뭐 목동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게 뭐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목동만 오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 구반포 거기 살았었는데, 구반포 주택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낮은 층의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이런 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왜 아파트 높이보다 높은 그런 지역들인데 굉장히 전원주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지가 꽤 한 5년 됐는데, 연희동 동사무소 가면 이런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보면 연희동을 연희동답게,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부산답다, 부산 다음, 제주 다음. 이게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풍요로워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동네가 그 동네 다워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희동에 그러면 뭐 로컬 브랜드가 뭐냐 했을 때는 연희동 다운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브랜드를 창업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연희동 다운 게 뭘까? 그러면 좀 더 그 지역 역사도 살펴보게 되고 건축물도 살펴되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제 연희동 다음을 찾는데, 연희동은 일정 수준 찾은 편입니다. 연희동은 기본적으로 연희동의 특징이 너무 확실하니까 단독주택, 뭐 거대 단독주택 단지예요. 연희동은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큰 단독주택 단지인데 평지에 있는, 그래서 상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창동, 성북동, 뭐 한남동이랑 다른 어떤 골목 문화가 있는 거죠. 연희동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연희동 다운 게 되고, 우리 목동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현재 건축 구조 자체가 목동 다운 거고, 우리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포레스트 카페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이랑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일상을 즐기는 분이 여기 중심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동 다음을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런 얘기 말씀했지만, 그럼 목동 다운 브랜드가 뭘까?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목동 다운 그 물건을 파는 가게도 있을 거고, 목동 다운 음식을 파는 식당도 있을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좀 더 발달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 목동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태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동 다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런 그 어떤 그 로컬 경제라든가 산업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정부는 자꾸 4차 산업혁명 산업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약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로컬 지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 특수 요인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해하는데, 그러려면 기성세대 문화의 중심지가 서울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50년 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역의 어떤 그 전통 억압스러운 전통 문화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는데, 지금은 서울이 억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자유로움과 독립을 찾는다, 이렇게 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어떤 지역 로컬 지향, 그리고 수도권 어떤 탈수도권 현상이 이제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밑바닥에서 이렇게 큰 흐름이 시작됐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그러고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면 로컬 지향을 추구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에도 70년대부터 시작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대 갈등이라든가 모든 트렌드는 사실은 탈물질주의를 어떻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트렌드 리포트가 나오지만 이 탈물질주의 변화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각 그 키워드마다 우리가 뭐 매년 나오는 그죠? 트렌드 리포트에 나오는 신조어들을 그냥 거기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탈물질주의라고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리포트 안 읽으셔도 돼요. 똑같은 현상을 매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물질적인 풍요는 1950년대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인생의 의미라든가 대안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니까 60년대 보통 반전 운동, 히피 운동. 그렇게 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기성 세대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는 탈물질주의 사회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X축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 가치가 탈물질주의고요. Y축이 전통 가치하고 세속 합리성 가치라고 하는데 전통 가치 여기는 종교입니다. 종교. 자기 인생에서 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미국이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종교가 강하다 보니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전통 가치가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여기 보시면 81년에서 95년 사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탈물질주의로 이동하는 거, 자기 표현 가치 사회로. 근데 유럽은 미국보다 세속적인 나라들입니다. 기독교가 많이 약해져서 45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속적이 되고 좀 더 자기 표현적인 사회가 됩니다. 일본은 유럽을 따라갑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데 있다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 되면 일본이 좀 더 자기 표현적인 사회로 바뀌고요. 중국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통을 회복해서 좀 더 전통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6.25를 복원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 머무르는 함몰되어 있는 사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잉글하트 그 교수 분류에 따르면 우리는 2005년 기준에 우리나라의 물질주의자 비중이 85%랍니다. 85% 물질주의자가. 그러면 선진국은 북유럽은 40%만 물질주의자입니다. 40%만. 그리고 미국이 50%, 일본이 55%, 멕시코가 65%. 근데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물질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문제는 뭐 교육이든 뭐 제가 보기엔 출산이든 지역이든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물질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존 시스템, 어떤 물질 창출을 위한 생산하는 기존 시스템에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획일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공 기준 하고 이제 행복 기준이 동일하다 안 되는 건 뭐냐면 물질주의 사회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국가 동원 체제에 최적화된 가치를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고, 근데 문제는 탈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는데도 산업사회 가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가치라고도 하는데 물질주의 가치를 못 버리고 우리가 지금 탈산업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답답하겠어요? 젊은 층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 층부터 탈물질주의를 받아들여 갖고 거기서 이제 기성세대와의 충돌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문화는 물질주의 문화, 그리고 밀레니얼 문화는 탈물질주의 문화, 그리고 모든 트렌드는 탈물질주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도 계속 억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하면은 탈물질주의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세대 교체만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좀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탈물질주의로 가면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 로컬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큰 흐름입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자, 로컬 중심의 도시가 위구,
제가 요것만 간신히 찾았어요. 오늘 준비하려고. 그리고 아래가 제가 말한 사막 같은 도시, 물류센터와 우리 집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배달기사만 있는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가 더 우리 교회가 원해야 되는 도시일까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공동체 중심인 도시라면 저는 녹색 도시 위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도시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한번 저는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모든 걸 강자 약자로 나눠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는 규제하고 이 구도 갖고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동체적인 시각, 좀 더 환경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인데 그게 탈물질주의 시각인 거죠.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럼 생활권 도시를 좀 활성화하려면 일단 대도시는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은 너무 크다.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어떻게 보면 자치구 권한이 훨씬 커져야 됩니다. 자, 이미 과반수가 자치구 안에서 살고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7, 80%는 돼야지 자급자족 도시가 되는데 그러려면 구청이 산업 그런 정책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일자리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려면 서울시보다는 구청이 어떻게 보면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각 자치구가 독립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어딘가 양천시가 되는 거지. 양천시. 그리고 뭐 종로 중구만 서울 하라고 그러고 다음에 전 서대문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과장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생활권 도시가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지방은 통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어느 정도 밀도가 필요한데 뭐 인구 2만 만 도시는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거긴 통합하고 소멸 지역은 대도시는 분산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활권 도시가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재택근무,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 굳이 중심지에 안 살아도 되고 중심부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그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다, 병원이 없다, 문화가 없다, 교육이 없다는데 전민전 그 온라인이 활성화되면 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대신 그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쭉 해외에서 돌아오는 산업 그리고 국내 여행, 로컬 푸드, 집가꾸기 이미 이건 큰 산업이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파트 살고 여러분도 아파트 사는데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은 지금 딱 단독주택을 옮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안전성도 좀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그럼 집에서 뭐 재밌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화단도 가꾸고 뭐 정원도 가꾸고 뭐 나무도 심고 이러려면 단독주택을 가야지 아파트에서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은 뭐 테라스를 뭐 바깥으로 넓히자 뭐 이런 다양한 안을 제안을 하지만 그거는 저는 단기적인 처방이고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 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홈택트에 유리한 거죠. 홈택트 집 중심의 삶이.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자꾸 바깥에서만 돌지 말고 집에서 좀 그죠?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되려면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포들 거의 100%가 단독주택 살고 잔디도 깎고 집도 고치고 다 해요. 미국에서는. 한국 남자도. 그러면 뭐 한국에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DNA가 아파트라는 거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포들은 100% 단독주택에만 살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이미 젊은 사람들이 캠핑이랑 차박이니 이런 거 맛있잖아요. 등산을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연 어떻게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 두 양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의 도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기, 환경 기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비극이 환경 파괴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는 계속 투자해야 된다. 동네 산업, 로컬 기술 아까 말씀드린 당근마켓 같은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서 이 동네 경제 활성화 그런 기술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산업과 인재가 그러려면 그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오프라인도 보면 자연과 동네 상권은 계속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실내 상권, 다운타운은 계속 부진할 것이다. 결국에는 오프라인이 이렇게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면 그때 글로벌 푸드나 로컬 푸드의 경쟁이 시작된다. 뭔 뜻이냐면 우리가 전국 단위 글로벌 푸드만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거죠. 그런데 보면 지금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정부가 로컬 푸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종시나 완주 가면 로컬 푸드 매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로컬 푸드 채소 같은 건데 식품인데 더 싸고 더 쌉니다. 이마트 이런 데보다 더 신선하고 더 안전하고 되게 보면 우리 동네에서 재배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유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 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축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지금처럼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하는 걸 선호할까? 그건 장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단 저는 배달 서비스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달기사 인권 문제가 심각하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장 문제 때문에 골판지 가격이 엄청 폭등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다 보니까 그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배달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컬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삶의 질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오프라인 동네가 상권이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전망하고요. 기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가 스마트 도시 하면서 대량 실업을 유발하는 기술에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동차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더 이상 저는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될 정도로 환경에도 안 좋고 어떻게 공동체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강연을 듣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할 때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X면은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 역량은 이런 공동체에 강화하는 소상공인 기술, 지역 혁신 기술, 보행자 기술, 친환경 기술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해요. 공동체하고 친환경 마인드가. 소상공인 기술이라 뭐라면 이 소상공인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요리사면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 1인 기업을 운영하면 배달 그리고 결제 그리고 주문 그리고 이제 노무 회계 세무 너무 많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수록 나머지는 자동화시키는 게 맞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산층 고용을 보호하려면. 그래서 정부가 서울페이라든가 이런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달 서비스를 로컬 배달 서비스로 지원하는 거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소상공인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이런 소상공인 경영 을 돕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그런 재무나 회계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주문도 네이버를 통해서 하니까요. 그런 우리가 소상공인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엔 사람인데 이 생활권에 새로 생기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어깨라면 어깨겠죠. 제가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대부분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메이커라든가 독립서점, 수제 맥주, 커피 전문점 이게 굉장히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왜 저 교수는 빵집 얘기하고 커피 전문점 얘기하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사람 교회가 성견지명에서 이제 카페를 여기다 있잖아요. 1층에다가 넓은 공간에다가 운영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카페라는 게 커피 전문점이 여기다 이제 베이커리까지 넣으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 한사람 교회 1층에 이제 앞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간다고 제가 전망을 하면 이제 베이커리, 독립서점 이렇게 넣으시면 조그만 마을이 돼요.
마을이 되는데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카페가 중요한지. 뭐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제3의 공간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여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포틀랜드나 그런 그 유럽의 작은 도시들 가면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환경하고 삶의 질만 관리하겠다. 그리고 시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육성한다 이런 개념 자체 이해 못해요. 4차 산업혁명에도 단지를 만들어서 대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잘 관리해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온다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 가지입니다. 환경과 삶의 질. 자, 삶의 질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우리는 오랫동안 미술관, 공연 장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동네를 평가하는 기준이 상업시설인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가 1등급, 그리고 최하 등급이 롯데리아 이런 식으로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이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지가 중요한데, 자, 스타벅스가 보다 더 윗등급이 뭐겠어요? 카페 포리스트. 최등급, 최우등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정체성을 활용한 독립 커피 전문점인 거죠. 제가 저기 갖고 왔는데 커피 맛도 좋고 스타벅스 절대로 이런 그 동네 커피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를 그런 수준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지금 보편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서 물론 기본적인 게 있어야죠. 병원도 있어도 학교도 있어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업시설이다. 그럼 이런 우리 목사님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또 소통하다 보면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경제입니다. 제가 워낙 저희 교수들은 일단 말을 시작하면 그냥 시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쫙 보니까 제가 1시간 반 강의하기로 했는데 벌써 반 훌쩍 넘어서 앞으로 한 3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벌써 지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앞으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목상권 현상을 제가 주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골목상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 정도에 우리가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동에 이제 어떻게 동네가 관광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15년 됐습니다. 15년 됐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고, 그럼 여기는 문화지역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싸게 상품을 구매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동네만의 어떤 문화를, 감성이라든가 어떤 체험을 얻기 위해서 가는 문화지구 아니면 관광지. 여기 보면 주로 어떤 가게들이 있어야 되면 이거는 문화적 성격의 가게들, 독립 서점이라든가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갤러리 같은 거, 카페도 이런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입니다. 말씀드렸죠. 무슨 음악회를 하고 공연을 해야 문화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골목상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상권이니까 상인이 제일 중요하다네요. 상인이 만드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나 건축가보다는. 그런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한 가게가 갑니다. 그러면 첫 가게를 어느 동네나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부산 해리단길 지난 주말에 갔다 왔는데 거기 라면집이 첫 가게더라고요. 라면집이 한 중심 도로에서 200m, 300m 떨어졌는데 거기 라면집 가려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나 여기다 카페 하면 장사가 되겠나 해서 중간에 카페를 열기 시작해갖고 이 해리단길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라고 합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동네 가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가게로 시작한 홍대가 상권이 거기 몇십만 명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마포구 전체가 홍대가 돼버렸거든요. 은평구 지금 그리고 서대문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 상권의 파괴력을 2단계에서 그러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간 디자인을 유지하는데, 공간 디자인이라는 건 일단 골목 자원이 풍부해야 돼. 그래서 홍대처럼 확장을 하려면 특색이 중요합니다. 홍대 상권이 어떻게 보면 최강자인 이유는 특색이 너무 명확해요. 홍대는 세 단어입니다. 인디, 소셜, 그리고 인디, 소셜, 디자인.
그러니까 이 세 그 키워드가 융합해서 아주 그 새로운 어떤 그 업종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도시 문화를 선도하는 게 아직도 홍대예요. 그죠? 세 단어. 뭐 이태원은 외국인, 성수동은 소셜 벤처. 이런 그 상권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찾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거기만 이게 지역에 뿌리가 남겨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흉내를 못 내요. 이태원의 어떤 외국인 문화를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거기 외국인 2, 3만 명 이주시키기 전에는. 그리고 홍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좀 삐딱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주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 성향사람을 갖다 목동에다가 10,000명 정도는 데리고 와야 목동에서 홍대 문화를 만들 수가 있지. 우리같이 목동같이 착한 모범생의 동네에서는 홍대 문화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동 타운. 예,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고민해서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그래서 특색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4개에서 시작해는 지금 150개가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59개. 그래서 홍대권 가장 큰 골목 상권입니다. 권역인데 서교동에서 시작했는데 말씀드렸죠. 동서남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창공원 이쪽으로 삼각지 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대흥역, 이 서강대 지역이 드디어 떠갖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학원가가 들어갑니다. 대흥역에. 그러면 강북에 대치동이 되고 있어요. 대흥역이.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냐면 상권인 거예요. 상권이 됐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학원이 들어가면 완성되는 거죠. 집주락이. 그래서 정부가 아주 복잡하게 도시개발을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골목상권으로 시작한데 그런 데로 잘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보면 그 집주락 생활권 도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정부가 크게 투자를 안 해도 골목상권만 일단 잘 살리면. 그래서 볼 때 이제 홍대권, 종로권, 그리고 남산권, 그리고 성동구가 새로운 중심을 구상했습니다. 성수동. 그래서 마용성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전 그런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마포에는 홍대가 있었고 용산에는 이태원이 있고 성동에 성수동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세대는 이해 못하겠지만 지금 그 40대까지만 하더라도 홍대 근처에 사고 싶어요. 그래서 마포구가 가자 지역에 뭐 가자울 그 아파트 지역도 그래서 비싸졌다고 합니다.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 도시를 생활권 도시를 구축할 때 골목 상권을 활용하자가 제 주장이고 이게 광역 도시 그리고 기초 단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건축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70년대 단독주택 그리고 판잣집 그리고 그 적산가옥 창고 공장. 그래서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골목상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도 기술의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이랑 위치 기반 서비스가 없으면 골목 가게들이 대기업 가게랑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그램만 있으면 따로 홍보를 안 해도 되니까 광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위치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홍대 안에 있는 건 중요하지만 홍대 내에 어디 있든지 다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지역 생산, 지역 소비가 가능해졌냐면 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했을 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해야지만 고용을 창출하고 어떻게 보면 생산 프로덕티비티를 갖다 높였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기술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존재 이유가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거래 비용. 그런데 이 거래 비용이 기술 그 발전으로 거의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개인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그때 그냥 알아서 거래하면 되는 거지 한 기업에 소속해서 그 기업 일만 하는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미 미국 노동자의 40%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의 결과라는 겁니다. 골목 상권도 반대가 아니고. 그래서 상권도 보면 중심 상권, 몰린 상권, 동네 상권만 있었는데 동네 상권이 서울에 1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100개가 골목 상권으로 어떻게 보면 승격된 거죠. 그래서 그냥 동네 상권이었는데 관광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 현상을 분석한 책이 골목길 자본론입니다. 그러려면 골목 상권은 일단 말씀드렸지만 반대말은 먹자 골목입니다. 그래서 독립서점, 베이커리, 뭐 커피 전문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음식도 젊은 사람 좋아하는 음식점이 모여의 골목 상권이면 그 다음 단계랑 문화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생활 문화, 일상 문화를 창출하는 그 업종들인데요. 복합문화 공간, 뭐 라운지, 살롱, 뭐 코워킹, 콜리빙 이런 업종들이나 로컬 편집샵. 이 정도 되면 이제 동네가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은 뭐냐면 그 동네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주민 그리고 파트너, 소비자가 고객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뭐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경쟁할 수가 없죠. 진정한 의미의 로컬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2단계 오면 3단계 되면 여기가 브랜드가 되면 사람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뭐 미디어, 패션,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이 도시산업 생태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창조산업, 문화산업, 골목산업을 다르게 따로 육성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동네, 특히 골목상권이 잘 돼 있는데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을 얹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동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어떤 산업단지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여의도가 바로 옆기 때문에 여의도의 어떤 배후의 어떤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여의도랑 잘 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끼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산업을 개척하시든지 목동이 독립된 생활권이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 목동다운 일자리.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고 이제 문화 창조 산업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디자이너라든가 뭐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직주락을 해결하는 제가 스탠퍼드에도 공부했는데 저는 공부할 때 뭘 몰랐으니까 천국인 줄 아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라고 하냐? 강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강남이 천국이라고 하죠. 그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거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의 취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30년 전에 스탠포드에 공부할 때 그게 판교? 약간 교외에도 뭐 골프장이 있고 자동차만 타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한국 서울 기준으로 하면 홍대 같은 지역,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히피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율도 높았고 이런 중심부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천구 이후 저기는 그냥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15년 후에 완전히 역전돼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직주락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즐기고 도시 문화를 죽이는. 그리고 여기는 시골이에요. 시골. 돌이켜보면 쇼핑센터만 있고 자동차만 타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애플이나 구글은 전부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고 2세대 인터넷 기업은 다 샌프란시스코에다 창업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아마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우리나라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바람직한 동네, 좋은 동네. 또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 항상 저는 그 부분에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떤 기준에서 자꾸 어느 동네는 좋은 동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하는 게 맞고 시대의 정신에도 맞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덜 피곤합니다. 특정 지역만 모든 기준으로 우월하다 그러면 재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극히 일부만 행복해질 수 있고 제 친구들 그 동네 많이 사는데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행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주락 도시, 상하권 도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이 어디냐? 홍대라는 거죠. 그래서 골목산업, 문화산업, 창조산업 전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홍대는 수천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중요한 브랜드만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바로 옆이니까 목동 여러분들 가시게 됩니다. 커피 이런 것도 사소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커피 음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시 삶의 질에.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는 대부분 거의 홍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도 다 그래요. 독립서점도 홍대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2세대 업종인 이런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코워킹도 홍대에서 나왔고,
그죠? 얼마나 창조적인 겁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도시 문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힙스터 단지라고 하면 세계 최대 규모인 것 같아요. 홍대가, 마포구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 홍대 때문에. 근데 문제는 패션이라든가 디자인, 뭐 미디어 이런 쪽에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들도 다 홍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스타일 난다라는 젠틀몬스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참 우리 기성세대는 잘 몰라요. 뭐 로우 백이라든가 뭐 그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홍대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홍대 같은 도시산업 생태계를 50개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구호가 크리에이티브 50인데 홍대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인구 100만이면 홍대 같은 지역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5천만이니까 그렇죠. 100만원 한 5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 뭐 금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마다 홍대 같은 지역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생기고 있고. 그러면 도봉구에는 어디냐? 쌍문동이에요. 쌍문동에 지금 쌍리단길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도봉구 젊은이들이 딴 데로 안 가요. 이제 다 그 쌍리단길에서 그냥 즐기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마다 지금 골목상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저는 이런 문화산업 창조선을 얹혀갖고 이 자치구가 의미 있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생활권을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럼 벌써 50개 중에 25개 서울에 나왔잖아요. 그 부산에서 10개 건지고 나면 금방 50개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50개 정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강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서울이니까 그렇다고. 홍대도 서울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 군산, 강릉, 제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단 골목상권이 됐다가 지금 로컬 브랜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브랜드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전시회까지 해요. 자, 그러려면 이건 제가 동네가 중요해진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그 동네가 의미 있는 산업을 배출한다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각 그 동네 사는 사람과 가게는 뭘 해야 되느냐? 기관들은 동네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스타벅스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재를 사서 단번에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그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새는 코워킹까지 집어넣는 거죠. 코워킹까지 집어넣어서 말씀드렸듯이 2세대 가면 동네 생태계를 구축하려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코워킹을 집어넣는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다른 글로벌 대기업도 똑같이 동네의 중심 가게 앵커 사랑방이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그 지역에서 창의적인 청년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그 지역의 중심 가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뭐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는 소개 못 해드리고 좀 잘하는데 그러면 제주도의 제주상해 그리고 연희동의 어반플레이인데 잡지로 시작했어요. 그럼 동네 잡지를 운영하다 보면 그 동네에 좋은 걸 다 아니까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놓는 편집샵을 엽니다. 편집샵을 열다 보면 동네에 부족한 게 뭐라 직접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잡지에서 편집샵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콘텐츠가 이제 공간도 콘텐츠지만 상품도 콘텐츠, 굿즈라고 그래요, 얘들아. 그러니까 요새 참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신조라면 신조어인데 가게라고 하면 안 되고 공간이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파는 물건도 그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굿즈라고 해야 되고. 일단 단어부터 좀 제가 몇 개 가르쳐 드리면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동네 콘텐츠가 중요해졌다. 그러려면 잡지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알죠. 우리 동네가 뭐가 있는지. 자, 제가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한 번도 동네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면 전부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직장 이렇게 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동네가 뭐 목동이야 그렇죠. 연희동 3만 명이고 연희동 그 1인당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1조 5천억 경제, 1조 5천억 경제인데 그 중에 10%가 식료품에 쓴답니다. 그러면 연희동에서 소비하는 식료품이 1년에 1,500억인데 연희동의 앵커스토어 사라가 쇼핑센터 매출이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가 20% 갖고 오는 거예요. 20%, 300억. 근데 우리는 잘하면서 너 커서 우리 동네 중심 가게 되라고 한 적 있어요? 저는 300억이라는 거 알았으면 저도 할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제가 교수가 돼갖고 이제 뭐 마땅히 할 일도 없어진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목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동 안에서 그리고 이제 연희동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라가 쇼핑센터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가게고 연희동의 모든 상권이 사라가 중심으로. 왜냐하면 거기도 뭐 주차장도 제공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중심 가게니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상인들은 되게 우리는 사라가 채소 씁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재료 쓴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뭐 의미 없다고 얘기할
안 되니까 대전 성심당? 대전 성심당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시민의 자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심당. 그러면 그 대전 사람들은 어떡하지? 성심당 선물해 주잖아요. 거기 500억이에요. 500억. 연희동은 연희동이. 그래서 자꾸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역 발전을. 그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그럼 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집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심당이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보통 빵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이 동네를 살렸다고 좀 봐요. 사러가 쇼핑센터도 그렇고 성심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네 상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상권 전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보면 다들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건 자기 스스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희동에서는 8개 공간을 운영한 아까 말씀드린 어반플레이, 그리고 부산 영도에 가면 젊은이들이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상업시설, 주거시설까지 전부 다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개발사가 있습니다. 이게 돌아와요 부산항의 약자입니다. RTBP, Returning to 부산 포트래요. 그래서 이 RTBP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영도에서 작은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목동이 이제 한사랑이 로컬 크리에이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이 동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기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에서는 그 공간, 커뮤니티, 콘텐츠 기획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카페 포레스트도 이 세 개를 다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능력을 훈련하는 장인대학을 상권마다 하나씩 만들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군산이나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 모델을 지금 실험 중입니다. 자, 그러려면 교회의 미래를 봤을 때 그 지역 사회에서의 오프라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사람을 모으고 자원을 모으고 자원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거기서 참여자들이 뭔가 의미 있는 걸 얻어가는 그런 새로운 그 혁신을 이루는 그런 동네 경제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은 제가 바깥에서 보는 교회는 대형 기업, 대형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고 지역 신도 기반의 개척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세교회, 영세 상공인.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교회 기업이 필요한데 몰랐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 목회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그 이제 한사랑 교회 같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로컬 크리에이터 교회인데 그래서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로컬 플랫폼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정해야 하잖아요. 지역 생태계를 기반으로 문화, 감성, 경험,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교회가 힙해져야 돼. 힙해져야 되는 거죠. 힙해. 근데 그 현실인데 우리가 그런 단어 쓰면 또 안 되고 오늘 제가 개인 강연이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편집하셔도 돼요. 그래서 힙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문화, 감성, 경험, 커뮤니티를 통해서 힙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러면 나중에 그런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동네 브랜드와 나의 그 브랜드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목동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동다운 교회. 그러려면 뭐 지금 보면 뭐 어떤 그 목동다운 상권, 목동다운 교회, 목동다운 공간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면 성공한 골목길이 비결이다.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정체성이 뚜렷하다. 머물고 싶은 공간이다. 가고 싶은 공간이다.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그러면 한 공간에서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는데 이제 계단을 통해서 좀 더 그 도로에도 직접 어떤 건물 안에 모든 공간을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연희동에 이런 공간이 많습니다. 그럼 1층, 2층, 3층이 다 계단을 올라가게 했어요. 그것도 오픈 계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동 인구를 뭐 1층만 받는 게 아니라 2, 3층 지하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네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도서관 같은 걸 넣어서 그 동네 콘텐츠를 어떤 간에 뭐 동네 관련된 책을 모아놔도 어느 정도는 동네랑 연결하는 거고 동네 관련된 어떤 그 빈티지라든가 그렇죠? 골동품 같은 것도 전시해 놔도 되고 상징적인 거
일단 루프탑이나 테라스 같은 건 동네 조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동네랑 연결되는 그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골목상권에 잘하는 가게들이 다 이 기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동네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성공하는 골목상권의 어떤 조건도 단위 기간이라든가 단위 공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여기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 대림 미술관인데요. 제가 이 관장님 그 발표할 때 이런 그 슬라이드를 봐갖고 사진 찍은 겁니다. 대림 미술관 관광객은 서촌 관광객이다. 서촌에 오는 사람은 대림 미술관에 오는 거고, 대림 미술관에 오는 사람은 서촌 다른 어떤 랜드마크도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동네랑 저를 일치시키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서촌 같은 경우는 쉬워요. 왜냐하면 서촌 자체가 브랜드니까, 문화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럼 내가 서촌에서 중심 기업이 되면 그게 뭐 성공만 하면, 그렇죠? 서촌에 오는 모든 이동기가 나한테 오니까 내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공간과 기관도 비슷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컬 플랫폼에서 얻는 교훈은 그런 거죠. 지금 교회가 교육과 복지시설 그리고 이제 복합문화 공간을 이미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성 체험, 어떤 힙함을 좀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창조 커뮤니티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기에 모여갖고 뭐나 자기의 그 일상뿐을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뭐 가장 급한 문제가 뭐겠어요? 어떤 여기에 어떤 의미는 일자리인데 우리 주민이 중심이 되어갖고 찾아주는 거죠. 이게 중심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모이면 필요한 게 보이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부족한 거를 창업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 코워킹이라든가 장소를 청년 창업자 장소를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뭐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 동네에 어떤 목동다운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만 하게끔 해줘도 충분히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컬 브랜드 인큐베이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떤 동네 중심적으로 살고 동네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90%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공간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상생하는 공간 기획이다. 교회 시설을 거리를 배치하고 교회 문화재를 개방하고 담장 허물고 보행로 조성하고 가든과 벤치 제공한다. 이 한사랑 다음 다한데 혹시라도 제가 교회 강연 가면 우리 한사랑 사진을 찍어서 보내려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옥천까지 몰라갖고 가해동 안동교회 가봤더니 동네 지도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을 개방하고 보행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원 만들어서 이 그 동네 그 보행자를 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걸을 때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공간적으로 교회가 대체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콘텐츠 차원에서, 그래서 공간과 콘텐츠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렇죠, 세 개가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동대가 중심지가 되려면 콘텐츠 커뮤니티 공간이니까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로컬의 플랫폼이 된다. 그건 크게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사고방식만 바꾸고 프로그램만 좀 조정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인류가 그 산업화 200년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했고, 지금 자연 중심, 공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다고 중세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 모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동체, 자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로컬 왜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 노력하고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미 많이 가고 있고, 이런 새롭게 열리는 로컬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떤 지역의 로컬 플랫폼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신데 더 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